2024년 12월 새벽 5시 대형마트 주차장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62살 박영자는 밤샘 청소를 마치고 마지막 구역을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패딩,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78만 원. 한 달 내내 아침을 거르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아들 준혁의 35번째 생일입니다. 안마의자를 사주려고 작년부터 모아온 돈이었죠. 주차장 구석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동이 꺼진 채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무심코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운전석에 노인이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73살 한석균이었습니다. 영자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 문은 잠겨 있었고 히터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영자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폭설로 출동이 늦어진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30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차창에 비친 노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분이면 늦습니다. 마트 비상구로 뛰어간 영자는 소화기 함에서 비상망치를 꺼냈습니다. 다시 차로 돌아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의 차를 부순다는 것. 7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영자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 노인의 얼굴이 남편과 겹쳐 보였습니다. 영자는 눈을 질끈 감고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창문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었지만 영자는 개의치 않고 손을 넣어 문을 열었습니다. 석균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노인을 감쌌습니다.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노인을 깨우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곧 구급차 옵니다. 버티세요. 석균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영자를 향했습니다. 영자의 거친 손이 석균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석균은 그 순간을 어렴풋이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석균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영자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78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망설임 끝에 노인의 코트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빌려 봉투에 적었습니다. 차, 수리비로 쓰세요. 건강하세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영자는 부서진 차창과 흩어진 유리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패딩을 벗어준 탓에 얇은 작업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트 관리부장 민수호가 영자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68살의 민수호는 30년 넘게 이 마트에서 일한 고참이었습니다. 영자는 15년 연하였지만 민수호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CCTV 화면이 영자 앞에 펼쳐졌습니다. 영자가 망치로 차창을 깨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수호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영자 씨. 남의 차를 박살냈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 겁니다. 차 안에 어르신이 쓰러져 계셨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의사요?
119에 신고만 하면 될 일을 왜 남의 재산을 파손합니까?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차 주인이 외제차 수리비로 380만 원을 청구했어요. 당신이 물어내든지 경찰에 고소당하든지 선택하세요. 380만 원. 영자의 2달치 월급이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구했는데 왜 제가 범죄자가 됩니까? 민수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청소부가 재벌 회장 차를 부쉈다고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당장 그만두든지 배상하든지 하세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178만 원은 이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민수호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답 안 하면 해고 처리합니다. 영자는 마트를 나섰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가요. 생일 선물 이야기 해야 해요. 영자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선물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거 맞죠? 사람 목숨이 차보다 중요하잖아요. 영자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영자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2017년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7년 전 12월 남편 박철수가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던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영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철수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58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만취 상태였습니다. 장례식장에 가해자 측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합의금 1억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유족분께서 합의만 해주시면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영자는 거절했습니다. 28살이었던 준혁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돈 받아요. 우리 빚도 갚아야 하고 제 학비도 있잖아요. 아니다. 내 아버지 목숨값을 돈으로 매길 수는 없어. 그 사람은 벌 받아야 해. 결국 형사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법정을 나서며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멀쩡히 걸어나갔습니다. 철수가 남긴 빚은 3,800만 원이었습니다. 택시, 할부금과 생활비 대출이었습니다. 준혁은 대학원을 중퇴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전단지, 돌리기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2018년 영자는 대형마트 청소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 178만 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습니다. 준혁은 야간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엄마,
제가 선생님 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힘내자. 4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준혁은 33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3년 특수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습니다. 준혁은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안마의자를 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결혼자금 모아야지. 엄마는 괜찮아. 영자는 오히려 준혁 생일 선물로 안마의자를 사주려고 작년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178만 원. 딱 1년 만에 모은 돈이었습니다. 버스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영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준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살 아들은 여전히 영자 눈에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밥 먹었어요?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차창을 깬 일, 178만 원을 준 일, 해고, 통보받은 일까지.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일까지 당해야 해요? 사람 살렸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요? 준혁은 당장 마트로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자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내가 가서 싸우면 너만 손해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엄마는 왜 항상 당하고만 살아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 사람들한테 합의금 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영자가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후회 안 해. 내 아버지 목숨값을 돈으로 받았으면 엄마는 평생 그 돈 쓸 때마다 아버지 생각나서 못 살았을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야. 사람 목숨 살리는데 178만 원이 뭐가 아까워?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났으면 엄마 이렇게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무슨 소리야. 넌 엄마 자랑이야. 특수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귀한 직업인데. 영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민수호 부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말렸지만 준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 선생님이에요. 말로 해결할 수 있어요. 관리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준혁을 민수호가 비웃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박영자 씨 아들? 어머니가 저지른 일수습하러 왔어요? 부장님, 저희 어머니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380만 원 배상하시겠어요? 못하면 어머니 해고예요.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쓸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차 주인분은 정말 수리비를 요구하셨습니까? 민수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 주인분께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민수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종합병원 특실. 73살 한석균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간 지 30분이 지났지만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입원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 뿐이었습니다. 석규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가 나왔습니다. 178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차, 수리비로 쓰세요. 건강하세요. 석규는 봉투를 들여다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추운 차 안, 창문 깨지는 소리, 거친 손의 온기. 누군가 자신을 흔들며 깨웠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석규는 봉투를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40살 딸 한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에 하이힐 차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배회하셨어요? 아버지,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밤에 혼자 나가시면 안 된다고요. 석규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에야 기억났습니다. 지우, 내 딸, 미안하다. 내가 또 그랬구나. 지우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건설회사 전무이사였습니다. 2019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5년간 혼자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집에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석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은 싫다. 난 아직 멀쩡해. 멀쩡하세요? 어제 집 주소도 기억 못 하셔서 파출소에서 연락 왔잖아요. 이번엔 차 안에서 쓰러지셨고요. 석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19년 뇌졸중 이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최근 기억은 자주 사라졌고 길을 잃을 때도 많았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코트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178만 원을 확인하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드린 거예요? 석균이 봉투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네, 은인이 준 거야. 날 살려준 사람. 은인요? 아버지, 또 헷갈리시는 거예요. CCTV 확인했는데 누가 차창을 깼어요. 기물 파손이에요. 아니야. 그 사람이 날 살렸어. 이 돈은 차 수리비라고 놔두고 간 거야.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은 종종 왜곡됩니다. 지우는 봉투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차 주인 찾아서 수리비 청구하고 돈 돌려드릴게요. 안 돼. 그 사람 찾아야 해.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고. 석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늙은 손이었습니다. 한때 건설 현장을 누비며 맨손으로 재산을 일군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저도 제대로 잡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아버지는 쉬세요. 지우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치매가
중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회 증상도 잦아지고 있고요. 가족분이 24시간 케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일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아버지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요양원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차에 올라 회사로 향했습니다. 신호대기 중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178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돈을 낯선 노인에게 줄까요? 지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트 CCTV 영상 확보했죠? 차창 깬 사람 신원 파악해요. 고소장 준비하고요. 전무님. 그런데 그 사람이 회장님을 구조한 거라면요? 그건 제가 판단할게요. 일단 찾으세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인이라고 했지만 지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380만 원짜리 외제차 유리를 깬 사람이 178만 원을 놔두고 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석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석규는 봉투를 다시 꺼내 메모를 읽었습니다. 차, 수리비로 쓰세요. 건강하세요.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석규는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차창이 깨지고 찬바람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 따뜻한 옷으로 자신을 감쌌습니다. 거친 손이 뺨을 두드렸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곧 구급차 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석규는 결심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은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마움을 전해야 했습니다. 석규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퇴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요. 회장님,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석규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에게 들키기 전에 병원을 나가야 했습니다. 3일 후 특수학교 3층 교실. 35살 최준혁은 발달장애 고3 학생들과 미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교사 2년 차였지만 학생들은 이미 준혁을 믿고 따랐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교실 구석에서 18살 윤서진이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발달장애 2급이었습니다. 말은 더듬었지만 그림만큼은 또래보다 뛰어났습니다. 오늘따라 서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의 스케치북에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난폭하게 칠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밝은 색을 좋아하던 서진답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 있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볼래?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준혁은 서진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선생님은 기다릴 수 있어.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가요. 나를요. 요양원에요. 보낸대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진은 10년 전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모인 한지우가 8살 때부터 키웠습니다. 지우는 바쁜 와중에도 조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우의 상황이 어려워진 모양이었습니다. 방과 후 준혁은 상담실에서 지우를 기다렸습니다. 학부모
긴급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오후 5시 지우가 도착했습니다. 명품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준혁 선생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지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지우, 대한건설 전무이사. 준혁은 명함을 받으며 놀랐습니다. 대한건설은 업계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였습니다. 앉으시죠. 서진이 이야기 들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서진이가 수업 태도가 안 좋았나요? 아니요. 서진이는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다만 오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서요. 지우의 얼굴이 약간 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양원 이야기를 서진이한테 하셨나요? 지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이야기를 서진이가 들었나 보네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서진이는 자기가 요양원에 간다고 이해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서진이가 아니라 제 아버지가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치매셔서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서진이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맥락 파악이 어렵거든요. 지우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회사 일로 정신없는 와중에 교과까지 신경 쓰기가 벅찼습니다. 제가 부족한 보호자네요. 아니요. 보호자님이 10년간 서진이를 키우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비난이 아닌 이해였습니다. 지우는 오랜만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간 혼자 조카를 키우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서진이를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진이와 약속해 주세요.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매일 안아주세요. 말보다 스킨십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요? 전 회사 일로 밤 10시에 퇴근하는데요. 그럼 아침에라도요. 30초면 됩니다. 지우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교사였지만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돈이나 성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진이의 마음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특수교사가 되셨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약자를 돌보며 사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준혁에게서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계산 없는 순수한 선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지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매일 안아주세요. 30초면 됩니다. 지우는 서진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안아줬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 서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가가 서진을 안았습니다. 서진은 놀라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이모. 왜요? 서진아, 미안해. 이모가 바빠서
너한테 신경 못 써줬지. 근데 너 절대 요양원 안 보내.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야. 서진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서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조카와 제대로 안아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마트 CCTV 영상 다시 확인해요. 차창 깬 사람 신원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지우는 준혁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진짜로 아버지를 구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우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형마트 본사 회의실. 68살 민수호 부장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호는 30년 근속 고참이었습니다. 본사 임원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자라는 청소 직원이 고객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380만 원 상당의 외제차 유리를 깼습니다. 즉시 해고 조치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민 부장님, 그런데 이 사건 좀 이상한데요. 차 주인이 수리비 청구를 안 했다는데요. 민수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건설 한석균 회장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수리비 청구한 적 없다고요. 오히려 생명의 은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호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제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회사 재산인 비상망치를 무단으로 사용한 건 사실 아닙니까? 법무팀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인명 구조 목적이라면 정당 행위로 인정됩니다. 오히려 박영자 씨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수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권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CCTV를 전부 확인해 보십시오. 제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지난 3개월치 CCTV를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이틀 후 본사 조사팀이 마트에 내려왔습니다. CCTV 영상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뜻밖의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민수호가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빼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3년간 매달 10박스씩 빼돌렸습니다. 되팔아 챙긴 돈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 여직원들을 성희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본사는 즉시 민수호를 불러들였습니다. 민수호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민수호는 즉시 해고됐습니다. 횡령과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본사 인사팀장이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당해고였습니다. 복직해 주십시오. 영자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복직은 사양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놀랐습니다. 왜요? 저희가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전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분을 찾아야 해요.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그래.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구나. 178만 원을 들고 계실 텐데 돌려드려야지. 엄마, 대한건설 회장님이에요. 신문에 났어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건설회사 회장이라니. 영자는 신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한석균 전 대한건설 회장, 73세. 2019년 뇌졸중 이후 은퇴. 현재 치매, 투병 중.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혼자 차 안에서 길을 잃으셨을 겁니다. 영자는 178만 원이 더 걱정됐습니다. 회장님께 그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영자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찾아뵙고 돈 돌려받으세요. 안마의자는 제가 할부로 살게요. 아니야. 엄마가 직접 드린 건데 엄마가 받아와야지. 영자는 대한건설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영자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지우는 비서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마트 청소 노동자가 회장님을 구조한 건 맞습니다. 박영자, 62세, 178만 원을 차 수리비로 놔두고 갔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박영자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7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아들은 특수학교 교사.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아들이 최준혁? 네, 맞습니다. 왜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선생님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구한 은인이었습니다. 지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석규는 집 거실에서 178만 원 봉투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봉투를 꺼내보는 것이 일과가 됐습니다. 아버지, 은인 찾았어요. 석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냐? 누구냐? 박영자 씨, 62세. 대형마트 청소 노동자셨어요. 아버지를 구하려고 차창을 깨셨어요. 석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당장 만나야겠다. 아버지.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들이 서진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석규는 입을 벌렸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석규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분 모셔와라. 당장. 내가 직접 감사 인사드려야겠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셔올까 고민됐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회장 댁으로 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우는 준혁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을 통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은 방과 후 교무실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한지우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2주 후 12월 말 준혁은 학교 앞 카페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급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진이 일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꺼낸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셨다고요? 준혁은 놀라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는 2주 전 마트 주차장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구한 노인이 지우의 아버지였다니. 그리고 한석균이 대한건설 회장이었다니. 어머니께서 178만 원을 놔두고 가셨어요. 아버지가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준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어떻게 찾아뵐지 몰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회장님 찾고 계셨어요. 돈 돌려드리려고요.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아버지가 직접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 하세요.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재벌 회장 댁에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가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준혁은 어머니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178만 원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영자와 준혁은 한석균의 집을 찾았습니다. 강남 대치동 단독주택이었습니다. 3층 건물에 넓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평생 이런 집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우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석균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는 순간 석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이요. 당신이 날 살린 사람이요. 석균이 벌떡 일어나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당황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석균은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석균은 그 손의 느낌을 기억했습니다. 차가운 차 안에서 자신을 깨웠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당신 손, 이 손 맞아요. 내가 기억해요. 석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매 때문에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그날의 온기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영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영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78만 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석균은 봉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당신이 내 목숨 살렸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에요. 저는 차 수리비로 드린 건데 수리비가 필요 없으시다잖아요. 석균은 봉투를 영자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이건 내 생명값입니다. 당신이 가지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봉투를 서로 밀어댔습니다. 지우와 준혁이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결국 석균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돈으로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온 가족이. 영자는 난감했습니다. 178만 원으로 밥을 먹자니 너무 과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큰 돈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이 내 생명 살렸으면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죠. 지우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정말 감사해하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준혁도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우가 예약한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석균, 지우, 영자, 준혁,
그리고 서진까지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석규는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 내내 영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영자는 어색했지만 석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영자 씨, 당신 아들이 우리 손녀 담임 선생님이라면서요? 네. 인연이 참 신기해요. 석규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특수교사라니 대단하구만. 부모 잘 만났어.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어려운 사람 돕고 사는 모습 보고 자랐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를 보며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식사 후 석규는 영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박영자 씨, 일주일에 한 번만 저 만나러 와주시겠어요? 말벗이 되어주세요. 영자는 난처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자격은 충분해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치매가 있어요.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근데 당신 얼굴만은 절대 안 잊혀요. 석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석균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큰 집에 살지만 혼자였습니다. 딸은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치매 때문에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뵐게요. 석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우도 안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말벗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헤어지기 전 지우가 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말벗까지 되어주시고.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세요. 지우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빛에서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자와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자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회장님이 참 외로워 보이시더라. 그러게요. 큰 집에 사시는데 행복해 보이진 않으셨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가난했지만 아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석규는 부자였지만 혼자였습니다. 영자는 일주일에 한 번 석균을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주 후 12월 말 석균의 치매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을 기억하지 못했고 화장실 위치를 헤맸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혼자 아버지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입소 전날 밤 석규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납니다. 73년 인생에서 마지막 집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석규는 서랍에서 178만 원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자가 돌려주려 했지만 석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봉투만 보면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우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준비 다 하셨어요?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야, 박영자 씨한테 연락 좀 해줘. 내일 만나고 싶다고. 아버지, 요양원 가시는데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분한테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지우는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요양원은 경기도 용인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시설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석균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석균이 말했습니다. 난 아직 집에서 살 수 있어. 왜 날 보내려고 하냐?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지난주에도 가습을 켜놓고 잊으셨잖아요. 석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벤치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시설은 좋아 보였지만 석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겠어. 박영자 씨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고집이 세졌습니다. 치매 증상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요양원 앞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섰습니다. 영자가 내렸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석균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석균이 차 안에서 영자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야. 박영자 씨다. 석균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지우가 놀라 따라 내렸습니다. 석균은 영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자도 석균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박영자 씨. 왔구만. 내가 기다렸어요. 석균은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는 석균의 손이 차갑고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석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뵙고 싶었어요. 석균은 요양원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내가 들어갈 곳이에요. 박영자 씨, 나 여기 들어가기 싫어. 석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석균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회장님, 여기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대요. 하지만 난 집이 좋아. 내 방, 내 침대가 있는 곳이 좋단 말이야. 석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3살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영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석균을 안아줬습니다. 회장님, 울지 마세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 2번 올게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약속할게요. 석균은 영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자는 석균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아들을 달래듯이.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좋은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우가 결심했습니다. 영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집에서 아버지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급여는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영자는 놀랐습니다. 전무님, 저는 간병인 자격증도 없는데요. 자격증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좋아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석균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돌봐드릴게요. 석균이 영자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입소를 취소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석규는 뒷좌석에서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석균이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박영자 씨, 당신 아들도 좋은 사람이지? 네, 제 자랑입니다. 그럼 우리 지우하고 어울리지 않을까? 석균의 말에 지우가 깜짝 놀라 핸들을 꺾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왜? 둘 다 좋은 사람들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영자도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석규는 진지했습니다. 난 진심이야. 우리 가족이 되면 좋겠어.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석균의 말이 터무니없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백미러로 준혁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자는 지우를 생각했습니다. 차갑게 보였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석균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석균은 자기 침대에 누우며 행복해했습니다. 영자가 이불을 덮어주자 석균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우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해 하시는 거 오랜만에 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회장님 덕분에 일자리도 생기고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석균을 돌보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3월 봄이 왔습니다. 석균의 집 정원에는 목련이 피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석균과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석균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영자와 함께 있을 때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영자는 석균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석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석균은 영자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오늘도 맛있네요. 박영자 씨 손맛은 정말 최고야. 회장님, 많이 드세요. 오늘 준혁이가 저녁에 온대요. 석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요? 준혁이 보는 게 제일 좋아. 우리 사위 같아서.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균은 요즘 자주 준혁을 사위라고 불렀습니다. 영자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우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 아버지 방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그래, 우리 딸 일 열심히 하고 걱정 마. 지우는 영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3개월 동안 영자 덕분에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후 석규는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영자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장님 생신이래요. 지우 씨가 알려줬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석균의 생일을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 그럼 얼른 준비해야겠다. 두 사람은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영자는 석균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준혁은 테이블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석균이 낮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초 73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 생신이잖아요. 축하드려요. 석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 지우도 생일을 잊어버렸는데 영자와 준혁이 챙겨줬습니다. 저녁 무렵 지우가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생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괜찮아. 박영자 씨가 다 준비했어. 지우는 영자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딸보다 더 세심하게 아버지를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서진도 함께 왔습니다. 서진은 석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석균도 서진을 손녀처럼 아꼈습니다. 5명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석균, 영자, 준혁, 지우, 서진.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식사 후 석균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박영자 씨, 내가 줄 게 있어요. 석균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78만 원 봉투였습니다. 3개월 동안 소중히 간직한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당신이 날 살린 돈이에요. 회장님, 그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못 받아요. 석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에요. 당신이 내 생명 살렸으니까 이 돈도 당신 거예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균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좋은 일에 쓰게요. 회장님 이름으로요. 석균이 웃었습니다. 그거 좋네요. 뭐에 쓸 건데요? 영자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면 어떨까요? 회장님과 엄마 이름으로요. 석균은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요. 그렇게 합시다. 지우도 동참했습니다. 저도 보탤게요. 회사에서 매년 장학금 지원하겠습니다. 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크면요. 장학금요. 주고 싶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석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 생일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석균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영자 씨,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가족이에요. 영자도 석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준혁과 지우도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이 가운데서 모두의 손을 잡았습니다. 5명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석균이 말했습니다. 178만 원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를
이어준 건 양심이에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양심.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통장 잔고보다 양심 잔고가 더 중요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목련 향기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5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석균의 치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잊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분명했습니다. 석균은 영자의 얼굴을, 준혁의 웃음을, 지우의 따뜻함을, 서진의 순수함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영자는 석균을 부축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목련나무 아래에서 2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행복하세요? 석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요. 73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영자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62년 살면서 지금처럼 마음 편한 적 없어요. 2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영자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석균도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준혁과 지우는 거실 창가에서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세요. 지우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어머니처럼요. 준혁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3개월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원에서 석균과 영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준혁과 지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케이크를 먹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178만 원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양심이 만든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